내부 회의에서 계엄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다른 참석자들의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했던 국방부는 위수령 문건 발언이었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 경위 잘잘못을 따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울산과 대구 등 중소기업 단체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드 게임에서 1분에 판돈 수백만 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게임이 높다면 안 되고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이런 사람도 있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 사실상 도박이지만 인터넷 게임이라는 명목 아래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CVID를 이루는 게 목표이며 협상을 헛되이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돈스코 이후를 발견했다던 신일그룹이 150조 보물 문구를 인용했을 뿐 실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보물선 소문에 투자금이 몰린 관련 업체와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여전히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은 기무사가 왜 이 문건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실행할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건을 보고받고 어떻게 인식했으며 왜 몇 달 동안 가지고만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본질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기무사가 불순한 의도로 이 문건을 만들었는데 송 장관이 방치했다면 중대한 판단 착오를 했거나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송 장관이 정말로 이 문건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청와대의 의지 때문에 송 장관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이 역시 가볍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기무사는 지난 9일 송 장관이 국방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문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무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의 증언을 저희 뉴스9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먼저 안형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진 설전의 주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참모들과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거론했느냐입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A씨는 법무관리관이 장관 옆에 앉았고 계엄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계엄 문제를 얘기하고 어떤 법무관리관하고 장관님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때 계엄에 대해서 뭐 이제 막 얘기하는구나.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송 장관이 위수령을 언급했지만 기무사가 만든 문건을 두고 한 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계엄 절차뿐만 아니라 위수령 발효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계엄사 문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신 거죠? 다른 참석자 C씨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얘기하면서 직권남용 조사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한 부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무사 민병삼 대령을 제외하고도 최소 3명이 같은 증언을 하면서 송 장관 주장의 설득력이 더 약해졌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예, 들어보신 대로 이렇게 참석자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르자 국방부도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만 해도 송영무 장관이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일체 말을 한 게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말은 3월에 나온 위수령 문건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송 장관이 말을
계엄령 관련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는 왜 받으려 했는지 이게 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말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애초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이 아니라는 발언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송 장관이 국방부와 수방사가 작성해 3월에 논란이 됐던 위수령 검토 문건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수령은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3월 달에 문제가 됐던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했던 문건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수방사 문건은 수류탄급, 기무사 문건은 폭탄급이란 송 장관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국방부도 해명이 애매해집니다. 대변인께서도 그때 국방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철위원에게 제공했다.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장관님은 기무사가 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결국 계엄령을 언급조차 한 적 없다는 기존의 입장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위수령과 계엄령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아예 없다라는 취지는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국방부는 어제 기무사 민병삼 대령이 작성한 회의록을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했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동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논란이 확산되자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지만 보고 논란의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해서 송 장관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논란 책임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송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 이번 논란으로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고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는 소강원 참모장과 67쪽짜리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을 직무 배제시켰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기무사 문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라고 했고 야당은 이게 나라냐며 송영무 장관의 즉각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문건 진실 공방을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습니다. 기무사의 국헌 문란, 내란 음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의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계엄 문건 작성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을 앞세운다며 국방부 특수단과 검군 합동수사단이 철저히 수사해 물타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권이 기무사를 겨냥한 반면 야권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짓말과 무너진 군 기강을 부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송 장관이 국민을 속인 것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또 거짓말로 또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버린 그런 군 체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야당은 청문회를 열어 국기문란 사태를 따질 계획입니다. 이런 국방부와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게 나라인가? 바른미래당은 송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여러 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이어서 중소기업인들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최저임금안 불복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압 장비를 만드는 소규모 공장입니다. 올해 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9명 가운데 4명을 내보냈습니다. 일감까지 줄자 기계 18대 가운데 7대만 돌리고 있습니다. 아예 더 자르고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하고 야간을 전체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직원 10명을 내보냈습니다. 납품 단가는 고정돼 있는데 인건비만 오르면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에 이어 최저임금안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국가에서 그거를 따르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문을 닫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그런 수밖에 없거든. 이미 지난해 인상안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전국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도 불복종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정부가 말이죠. 이 임금 더 많이 줘라, 깊게 줘라 하는 거는 경영권 간섭이고 사회재산권 침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늘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의 한 맥주집에 깜짝 등장해서 소상공인들과 한잔하면서 애로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한 호프집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점주와 청년 구직자, 아파트 경비원 등 약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다들 좀 놀라셨죠?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퇴근길 시민들을 만나기로 약속했었다며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뭐 최저임금 또 노동시간 또 우리 자영업 그리고 또 고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요 생업과 사업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분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상당 부분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대화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은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정말 덥죠. 오늘 경북 경산의 낮 기온이 40.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옆 영천에 40.3도 기록을 이틀 만에 갈아치운 것이고 자동 관측 장비로 측정한 비공식 기록이긴 합니다만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이렇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불볕더위가 벌써 여러 날 이어지면서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들의 고통도 극심합니다. 쑥쑥 자라야 할 시기에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같이 타들어갑니다. 이호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방울토마토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폭염에 열화상을 입어 토마토 속은 무르고 상했습니다.
이런 더위가 처음이다 농사 짓고 저도 방울토마토 농사를 한 25년 이상 졌는데 이런 더위는 진짜 못 견디겠어요.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안은 40도가 넘는 온도 탓에 제가 여기 5분 정도 서 있었는데 이렇게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상추는 절반도 크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잎끝이 그을린 것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더워갖고 이렇게 못 크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사과도 강한 햇볕을 받은 부위부터 골마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하고 포도송이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너무 더워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아니 근데 아버님 사시면서 이렇게 더운 적 있으셨어요? 없다니까요. 나 처음 봤어요. 기도 온 거는. 일을 못 하잖아요. 너무 더워서. 자식 같은 작물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에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그늘막에 의지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무더위에 지치고 판매 부진에 또 한 번 지쳐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폭염 속 전통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5도를 또다시 웃돈 오후. 가락시장 야채거리에 나온 지 15분 만에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마늘이 상할까 쉴 새 없이 선풍기를 틀어놓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옵니다. 갑자기 덥고 올해는 사람이 안 나와요. 완전히 전멸됐어요, 아주. 그래도 갖고 있는 물건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소비하고 그랬는데. 햇볕 덮개가 있는 전통시장도 찜통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음식조리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시장 안은 후끈합니다. 휴가를 가거나 아예 문을 닫은 점포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관광 명소지만 외국인 관광객은커녕 손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집집마다 다 불이지 열기가 지금 많잖아요 지금 이 안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시장에. 폭염에 채소 가격까지 오르니 손님이 더 끊길 판. 장사를 접겠다는 상인들의 말이 예사말이 아닙니다.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3,900원대로 급등했고 수박 가격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을지로 공구거리 상가도 울상입니다. 폭염에 일거리까지 주니 얼굴이 펴질 수 없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시장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견디기 힘든 폭염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가 작년보다 2배나 늘었고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공원. 67살 강모 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 반쯤 지인과 함께 이곳에 있다가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열이 39도였으니까 현장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살려달라 이런 거. 어제 아침 7시 반쯤 경북 안동의 한 과수원에서는 6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은 오늘까지 16일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후 강직 및 부패 진행 정도 보면 4시간 이상은 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올해 온열 질환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18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명이나 더 많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50대 이상이 60%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 40대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젊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약물 중에서 이뇨제 같은 혈압약 그리고 심장 박동을 늦춰주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수뇌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대기업에 재취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하 직원이던 김학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대기업의 공정위 간부를 채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을 앞둔 4급 이상 간부와 기업을 1대1로 짝지어주며 재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세계 페이먼츠, 대림산업, 중해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유한킴벌리 등 연루 기업도 상당수입니다. 검찰은 공정위와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를 취업시키고 본인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노들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지초로 현 부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불법 재취업 관여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1분에 판돈 수백만 원이 오가는 한 인터넷 카드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수백억 대의 돈이 오가는데요. 문제는 가상의 게임머니가 아닌 현금으로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게임이라는 이유로 단속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테이블 위에 카드 패스 10장이 빠르게 돌면서 판돈도 커지더니 볼, 다이, 볼. 30초 만에 1000만 골드를 찍습니다. 1등이 다 따가면서 게임은 끝납니다. 이를 실시간 중계하는 게임 방송도 판을 부추깁니다. 문제는 골드라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0만 골드의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23만 원이요. 저희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100만 골드가 현금 23만 원으로 거래되니 사실상 230만 원짜리 도박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30초에서 1분짜리 게임이 게임방 수백여 곳에서 24시간 이루어져 수백억 원대 도박판이 매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셈입니다. 애초엔 게임머니 1조를 따면 이를 만골드란 높은 단위로 교환해줬습니다. 게임만 열심히 하면 골드 전용 게임방, 다시 말해 VIP방 참가가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업체가 교환 제도를 폐지하면서 VIP 골드방에 들어가려면 현금으로만 이 골드를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게임을 교환도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골드 게임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잃는 사람도 있고 베팅 금액 상한선마저 없어지며 판돈은 더욱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판돈의 3%를 떼가는 업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악용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을 줄이거나 이러기에는 되게 부담이. 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지만 명목상은 인터넷 게임이라 현재로선 단속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얘는 무료 게임머니니까 사실상 이 법적으로는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감독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게임이 불법 도박판으로 변질된 만큼 적용 가능한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요즘처럼 무더울 때는 땀을 잘 흡수하고 잘 마르는 기능성 옷을 찾게 되죠. 이런 옷 중에는 가격이 높고 유명한 브랜드 제품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비싸다고 기능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깐만 걸어도 금세 땀에 절어버립니다. 이런 옷을 하루 종일 입고 다니는 것도 고역입니다. 땀 흡수를 잘하고 쉽게 마르는 기능성 옷이 최근 들어 부쩍 더 잘 팔리는 이유입니다. 2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가격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판매 중인 10개 브랜드를 조사해봤습니다. 대부분 기능이 양호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24,000원짜리가
땀 흡수성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비싼 브랜드 제품이 오히려 흡수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탁 이후 기능이 확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브랜드는 세탁을 하고 나니 흡수성이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땀 흡수 기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의 허위 표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렴하더라도 보통 이상의 기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가격을 고려를 하실 때에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의류의 경우 브랜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장도웅입니다. 150조 원의 금괴가 들어있다는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던 신일그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황당합니다. 금괴가 있는지 자신들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물선 이야기를 믿고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You're not going to believe it. I have a name. I have a name. D-O-H. Looks like a S-K-O-I. Maybe it's a N. Maybe a N. 150조 원 가량의 금괴가 있다는 돈스코이호. 이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해왔던 신일그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P, AFP 등 외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금괴의 존재였는데 돈스코이호에 과연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저희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50조 보물이란 표현도 예전부터 써왔던 문구를 자신들이 잘못 인용했을 뿐이라네요. 이러한 무책임한 인용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신일그룹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수몰된 러시아군 함 돈스코이호에 보물이 실려 있다며 이 배를 인양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배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게 없었는데도 돈이 몰렸습니다. 신일 골드 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로 꼽혔던 제일제강 주가는 이달 초 1840원이었던 것이 보물선 발견 소식에 보름 만에 4,1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양 가능성과 소유권 등 각종 의문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 보물선 관련해가지고 신일그룹에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까? 네, 일단 조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신일그룹은 신일 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전임 이사진들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찾아간 코인 거래소에는 여전히 신일그룹 명의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신일그룹 간판이 같이 붙어 있네. 석연찮은 의혹에도 신일그룹은 인양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스코이호의 본질은 금괴가 실려있는 보물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권 전쟁의 역사적 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가치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보물선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라오스댐 사고가 옆나라 캄보디아에도 영향을 미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두고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라오스 보조댐 사고로 쏟아져 내린 물이 국경 너머 캄보디아의 세콩강 수위까지 높였습니다. 캄보디아 스퉁트렌주의 강 인근 1289가구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라오스 현지 아타푸주의 이재민 3,000명가량은 아직도 고립돼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SK건설은 폭우 때문에 범람했다고 주장합니다. 보조댐에는
개인 때나 다르게 제출 재료가 흙이랑 자갈입니다. 현재 지금 폭우가 일단 450mm 이상 내린 그날 좀 넘치는 거고요. 흙댐이어서 불어난 물에 댐 상부가 쓸려갔다는 겁니다. 공동발주사 서부발전의 얘기는 다릅니다. 사고 나흘 전 11cm의 치마가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20일부터 비해를 해놨어요. 이렇게 특히 한 10cm 정도 이제 치마가 확인이 된 거죠. SK건설은 댐 일부분의 유실을 처음 발견한 사고 전날 밤에 즉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부발전은 사고 날인 23일 오전에 대피가 시작됐다고 보고했습니다. SK건설과 사업 발주사인 PMPC는 6억 8천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피해 규모나 SK건설의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나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오늘 현재 긴급 구호단을 보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새로 임명된 대법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특히 김선수 후보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이력을 내세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퇴장했고 이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되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협치를 약속해놓고 날치기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가 162표, 부 107표, 기권 2표로서 대법관 김선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란이 됐던 김선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59%의 득표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사망 선고다.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신 분. 결국 청문 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채택됐습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협치 내각까지 제안하는 판에 날치기로 강행 처리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날치기 처리는 제1야당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선수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이미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 등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 노정희와 이동원 두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총장 출신 김대준 비대위원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역의원으로 공천 신청을 했다가 예선에서 탈락한 점과 함께 두 건의 전과가 새롭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그 면접 때 말씀을 했었나요? 전과? 면접 때 전과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소상공인목 비대위원인 김대준 비대위원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 임명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광역의원 도전에 나섰다가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고 한 달 전까지 민주당의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지난 2013년엔 주거침입, 절도,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중진 중엔 사선의 신상진 의원이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당의 위기 극복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면서 비대위원 제외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이 주선한 재선 의원 오찬과 초선 의원 만찬에서도 교체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예비 경선에서는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의원이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친문 후보 3파전으로 최종 승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5번 김진표 후보, 6번 송영길 후보, 7번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재수 끝에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서 명예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세대로서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호남 출신 후보로 영호남을 통합시키시는 데 있고 친문 비문 간의 사이를 통합시킬 수가 있고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의원은 관리형 당대표 후보로 꼽힙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의 구체적인 전략을 국민 앞에 당원 동지들 앞에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지를 받은 후보는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이해찬 후보는 경선은 이제부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이종걸, 이인영 의원 등 비문 진영 후보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최재성, 박범계 의원 등 친문 소장파가 주장한 세대교체 주장도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문으로 꼽히는 세 후보는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25일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자영업 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고 일부 비서관실을 분리 통합하는 등의 문재인 정부 2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제는 없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자영업 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든 건 아무래도 최근 불거진 자영업자 문제를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같은데 예. 그렇다면 청와대 전체 숫자가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청와대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총 인원은 그대로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 수는 이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안보실 인원까지 합쳐서 총 480명입니다.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이 비서관직이 한 자리 늘긴 했지만 선임 행정관 자리를 하나 줄이면서 480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통합되는 직제가 이렇게 정무비서관처럼 통합되는 직제가 있으면 다시 교육문화비서관, 예전에 있던 교육문화비서관처럼 나뉘어지는 부서가 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480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예, 비서관 자리 하나 늘리면서 행정관 자리를 줄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숫자 맞추기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건데요. 지난 13일이었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청와대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안이 나오니까 청와대 비서실 규모가 500명에 육박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비서실을 더 키우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서실이 아닌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앞서서 청와대 인원을 늘릴 거면 어차피 비판받을 테니까 대폭 늘릴 것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 이렇게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청와대 직원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 정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 정권과 비교하면요. 현재 청와대 인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크긴 합니다. 처음 이승만 정부 때 6명으로 시작했던 인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20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300명 후반대까지 늘어나다가 김대중 정부 때 4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531명을 돌파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오면 이명박 정부에서 456명으로 줄더니 이 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465명으로 늘었고 현재의 480명 수준까지 온 겁니다. 예, 청와대 권력이 자꾸 비대해지면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경계하긴 해야겠네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질질 끌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제거될 때까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을 결실 없이 무한정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We're engaged in patient diplomacy,
but we will not let this drag out to no end. 최대한 협상에 임하겠지만 북한의 시간 끌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협상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CVID라고 강조한 폼페이오는 북한이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정보 사항까지 확인했습니다. Just trying to make sure I don't cross into classified information. I'm not trying to hesitate. Yes, they continue to produce fissile material. 또 비핵화 대상엔 핵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포함된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Until North Korea eliminates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ur sanctions and those of the United Nations will remain in effect. 비핵화 시간표도 2021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의 이 같은 증언에도 미 의회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진전이 없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미군 유해 송환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군 수송기를 원산으로 보내 오산 공군기지로 이송해올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미 공군의 전략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한 대가 대기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측이 이미 지난 20일 유해를 담을 나무관 55개를 가져갔다며 내일 미군 수송기가 방북해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싣고 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송기에는 미군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들이 함께 탑승합니다. 원산 비행장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유해를 싣고 돌아온 뒤 간단한 분류 작업을 하고 다음 달 1일쯤 하와이로 유해를 옮겨 본격적인 유전자 조사 작업을 벌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의장대 사열 등 약식 행사가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s you may know, we're also working to bring back the remains of your brothers in arms who gave their lives in Korea. 미군 유해 송환은 미북 정상이 지난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유해 발굴 비용으로 대량의 현금을 요구해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해 송환 대가로 북한은 종전선언 등을 요구하고 비핵화 진전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2주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은 폐쇄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검게 타버린 산에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 헬기가 분주하게 날아다니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2주째 산불이 이어지면서 공원이 폐쇄됐습니다. 이 공원이 산불로 폐쇄되는 건 30년 만입니다. Firefighters are working in this area strictly for visitor safety. We have to close the road. 폐쇄되는 면적은 32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천 명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캠핑장에 있던 차량들도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불은 이미 산림 150제곱킬로미터를 태우고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I know a lot of my friends are leaving and going to just like higher places where the smoke isn't affecting. 소방대원 3천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진화율은 25%에 머물고 있는 상황. 험준한 지형과 건조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곳곳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카자흐스탄에는 구소련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고려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줬는데요. 카자흐스탄이 병원 시설은 좋은데 의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옛 은혜를 갚겠다며 봉사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극심한 발통증에 시달려온 63살 칼리모다 노바 씨. 카자흐스탄 내 병원 여러 곳을 다녔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국통일문화연구원과 현대병원이 알마티주 딸띠고르간시 국립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Всем врачам,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ли, помогали. Я почти не могла ходить, а сегодня у меня боли нету. Я вчера прооперировалась. Меня оперировал сам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Hyundai. 카자흐스탄 정부가 2년 전 설립한 이곳 병원은 좋은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의료 기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머물고 있는 봉사단은 한국의사 8명 등 90여 명. 하루에 100명 넘게 몰려드는 환자들로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제가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띠 고르간 씨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극동 지역에서 쫓겨난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도움으로 처음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애를 써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현대병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곳에서 의료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다음 달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우리 야구 대표팀과 축구 대표팀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형 암초를 만났습니다. 야구는 투수들의 집단 부진이 걱정이고 축구는 살인적인 일정이 고민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첫 경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단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달 11일 최종 명단 발표 이후 투수 대부분이 부진합니다. 11명 중 10명의 평균 자책점이 올랐습니다. 에이스 양현종은 엔트리 발표 이후 5.11로 치솟았고 평균 자책점이 7.60까지 올라간 투수 차우찬은 고관절 부상까지 생겼습니다. 선수들의 몸 상태 유지에 대한 성 감독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성 감독은 선수 교체 카드를 고민 중입니다. 축구대표팀도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어제 확정된 예선 조추첨에서 다크호스 아랍에미리트가 새롭게 우리나라가 속한 2조에 포함됐습니다. 대표팀은 8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 아랍에미리트에 0대1로 패한 바 있습니다. 예선을 5개 팀이 치르는 탓에 빠듯한 경기 일정이 더 걱정입니다. 일주일 새 4경기의 강행군을 치러야 합니다. 무더운데 짧은 날짜에 한 경기를 더 뛰어야 되는 개막전에는 사실 그 선수들을 못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유럽파 손흥민과 이승우, 황희찬은 첫 경기 출전까지 어려워 이래저래 대표팀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금도 일부 고급 시계는 남아 있습니다만 예전 시계들은 태엽을 감아주거나 손목을 흔들면 태엽이 감기는 이런 기계식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쇠줄 태엽이 소용돌이 쥐듯 조여졌다가 천천히 풀리면서 바늘을 돌리는 방식이죠. 한 번 감은 쇠줄이 거꾸로 풀리지 않도록 태엽에는 작은 톱니 장치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가리켜 톱니 효과라고도 합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 CVID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불가역 개념과도 통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사정 대화에도 이 CVID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점은 이 주장이 노동운동가 출신의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노사정 테이블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한 번 맞물린 톱니가 뒤로 돌아가지 못하듯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작심한 듯 쓴소리도 쏟아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노동운동이 이렇게 격차를 확대시키고 구조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거였다면 노동운동 안 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그간 관행과 이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인 민주노총의 임금 투쟁이 근로자 간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민주노총에 가입한 대우조선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자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회장이 잇따라 경고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적 자금 13조 7천억 원이 들어가서 파산을 면한 회사의 노조 임금 투쟁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신인 전노협 사무총장,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노당 대표를 지낸 1세대 노동운동가입니다. 지난 1999년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 위원장이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호소가 결코 가볍지 않게 들립니다.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7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노사정 대화의 CBID였습니다. 네, 오늘 경북 경산 하양에서 40.5도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 들어 온열 질환으로 1,000명이 넘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인 내일 구름은 다소 많겠지만 찜통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전 해상에도 안개가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지역은 오전에, 영남 지역은 종일 나쁨 상태가 전망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